남북정이 TV. 안녕하세요. 2022년 역사교실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제4편 근대사회의 전개편으로 강의가 이어지는데요. 오늘은 제1강 흥선대원군의 정책과 개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1860년 전후의 조선의 정세를 살펴보면 19세기부터 안동 김씨, 풍양조 씨 집안에 의한 세도 정치 하에서 삼정이 문란했고 국가 재정은 악화되었죠. 따라서 밀란이 많이 발생했는데 대표적인 밀란으로는 순조 시기에 홍경래 난과 철종 시기에 진주 밀란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 시기는 세계적으로 서세 동점의 시기로 서양 열강들이 동양의 여러 나라들을 강제 개항시키면서 세력을 확장하는 시기로 이양선이 출몰했고 제국주의가 등장했습니다. 따라서 조선보다 먼저 청과 일본이 개항했고 근대화가 진행되었죠. 청은 1861년 양무운동으로 근대화가 전개되었고 일본은 1868년 메이지 유신으로 근대화가 진행되었습니다. 1863년 조선 25대 임금 철종이 후계자 없이 사망하게 되자 그 당시 궁궐의 최고 어른인 조대비는 흥선군의 둘째 아들 이명복을 왕으로 지목하게 되지요. 그가 바로 고종으로 조선 26대 임금이 됩니다. 그렇지만 고종의 나이가 성년이 되지 않아 흥선대원군이 대리 집권을 하게 됩니다. 흥선대원군은 총 3번의 집권을 하는데 제1집권은 1863년부터 1873년까지 10년의 기간 동안 통치를 하지만 최익현의 탄핵 상소로 물러나게 됩니다. 그 후 고종의 친정하에서 개화정책의 불만으로 일어난 1882년 이모군란 때 잠깐 제2집권을 하고 1894년 갑오개혁 때도 잠깐 제3집권을 하게 되지요. 흥선대원군의 개혁 목표를 보게 되면 대내적으로는 왕권 강화 정책을 펼쳤고 대외적으로는 통상 수교 거부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흥선대원군의 전제 왕권 강화 정책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먼저 19세기 순조가 즉위하면서부터 실시된 세도 정치를 타파하기 위해서 비변사를 폐지하여 안동 김씨 세력을 축출시키고 조선 후기 정치 기강의 문란과 극도의 사회 혼란 등을 수습하기 위해 사회 모든 방면에 걸쳐 과감한 개혁의 요청으로 새로운 법전인 대전회통을 편찬했습니다. 그리고 삼정개혁을 실시했는데 전정으로는 양전사업을 실시하여 숨어있는 은결을 색출하고 군정으로는 양반에게도 군포를 징수하는 호포제도 실시했죠.
이 호포제는 양반들의 반발이 심했습니다. 마지막 환곡에서도 사창제를 실시하여 향리들의 수탈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민간이 주도로 운영하게끔 하였습니다. 그리고 흥선대원군은 서원을 과감하게 정리하게 되는데요. 흥선대원군은 서원을 국가 재정의 악화와 백성 수탈의 근거지, 그리고 붕당의 근거지로 보았죠. 그래서 사액서원 47개만 남기고 모두 철폐시켰습니다. 여기에는 만동묘까지 포함되었는데요. 만동묘는 임진왜란 때 조선을 도와준 데 대한 보답으로 명나라 신종을 제사 지내기 위해서 충북 화양동에 지은 사당이지요. 흥선대원군은 이렇게 서원을 정리하여 서원에 딸린 토지와 노비를 몰수하여 국가 재정을 확충했습니다. 또한 흥선대원군은 세도정치 시기에 왕권의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 임진왜란 때 소실되어 재정 문제로 복구를 하지 못했던 경복궁을 중건합니다. 이 경복궁 중건을 위해서 양반들에게 기부금 형태의 원납전을 거두고 고액권인 당백전을 발행하여 남발함으로써 물가가 상승하고 경제가 혼란했지요. 더군다나 궁궐 건축에 필요한 제목들을 양반들의 묘지림에서 벌목하고 백성들을 공사장에 징발하고 사대문 통행세까지 징수함으로써 백성뿐만 아니라 양반들에게까지 원성을 사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흥선대원군의 대외 정책인 통상수교 거부 정책과 그 결과로 생긴 두 차례의 양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흥선대원군의 통상수교 거부 정책의 평가부터 살펴보면 긍정적인 측면으로 민족 문화의 수호를 들 수 있는데요. 이것은 외세의 침탈을 적극적으로 막음으로써 우리의 민족 문화를 수호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지만 흥선대원군의 통상수교 거부 정책은 부정적인 측면이 더 드러난 정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장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근대화의 지연을 들 수 있죠. 따라서 통상수교 거부 정책은 조선의 자주성을 보여주는 정책임과 동시에 조선의 근대화를 주변 국가보다 뒤처지게 만든 빛과 그림자를 동시에 가진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가 엇갈리는 흥선대원군의 통상수교 거부 정책은 결국에는 두 차례의 양요를 겪게 되는데요. 이 양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866년 조선 조정에서는 가톨릭 교도를 대량 학살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병인박해죠. 이 사건의 원인은 당시 시베리아를 건너온 러시아의 남하 정책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러시아인들이 함경도 경흥부에 와서 통상하기를 요구하였는데 이때 조선에 와 있던 몇몇 가톨릭 교도들이
대원군에게 건의하기를 한, 불, 영, 삼국 동맹을 체결하게 되면 즉 조선과 프랑스, 영국을 말합니다. 나폴레옹 3세의 위력으로 러시아의 남하를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자 대원군은 프랑스 선교사를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하게 되는데 러시아인의 통상 요구는 시일이 경과하여 조선의 입장에서는 한낱 기우에 지나지 않았죠. 따라서 삼국 동맹이 체결되면 포교의 자유를 얻을 수 있으리라는 선교사들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고 오히려 그들은 무책임한 주선의 발설로 비난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가톨릭교를 서학 또는 사학이라 하여 배척하던 당시 가톨릭 교도와 협상하려 했던 대원군의 입장이 비난을 받게 되자 대원군은 이들 가톨릭 교도를 탄압하게 되지요. 병인박해는 프랑스 선교사 12명 중 9명이 학살당한 것을 필두로 국내 신도 8천여 명이 학살되었고 이때 탈출한 리델 신부가 텐진에 있는 프랑스 해군사령관 로즈 제독에게 이 사실을 알림으로써 병인 양요가 일어났습니다. 한편 같은 해에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가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와 평양에 이르러 통상을 요구하다 군민의 화공으로 불타버린 일이 일어나지요. 이 사건이 발생한 5년 후 미국은 대한 포함 외교 정책을 수립하고 응징적인 조선 원정을 단행하는데 이것이 바로 신미양요입니다. 한편 1868년 독일 상인 오페르트는 조선과의 통상교섭에 실패하자 흥선대원군의 아버지인 남연군의 묘를 발굴해 시체와 부장품을 이용하여 대원군과 통상 문제를 흥정하고자 하였지만 묘광이 견고하여 실패하고 철수하였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흥선대원군으로 하여금 서양과의 통상에 대해 더욱 부정적이 되었죠. 대외적으로는 서양인의 위신이 떨어졌고 대내적으로는 대원군의 쇄국 양위 정책의 강화와 천주교 탄압이 가중되었습니다. 이렇게 두 차례의 양요를 겪고 흥선대원군은 전국 각지에 척화비를 세우게 되는데요. 내용을 살펴보면 양이 침범, 비전즉화, 주화, 매국이라고 새겨서 전국 곳곳에 세웁니다. 즉 서양 오랑캐가 침범해 올 때 싸우지 않음은 곧 화친을 주장하는 것이며 화친을 주장하는 것은 곧 나라를 파는 것이다 라는 내용이지요. 지금까지는 흥선대원군의 통상수교 거부 정책과 양요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번에는 개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흥선대원군의 쇄국 양위 정책에도 불구하고 조선은 일본에 개항하게 되고 결국 1876년에는 강화도 조약을 맺게 되지요. 먼저 배경을 살펴보면 1876년 전후의 시기는 조선 후기에 성리학적 세계관에서 벗어나 서구 문물의 수용과
근대적 개혁을 주장하는 사상이 1850년에서 60년대에 박규수, 오경석, 유대치 등을 중심으로 형성되기 시작하여 1870년대에는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 유길준 등에 의해서 발전된 통상개화론이 되드되는 시기였습니다. 또한 흥선대원군은 서원철폐와 경복궁 중건 등의 정책으로 인해서 유생들과 백성들에게 민심을 많이 잃은 시기이기도 하지요. 마침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를 비난하는 최익현의 상소가 올라오자 흥선대원군과 정책 노선이 상반된 고종과 민비는 대원군을 하야시키고 고종의 친정체제로 들어오게 됩니다. 한편 일본에서는 메이지 유신으로 왕정복고가 되면서 조선 정부에 국교 회복을 청하는 사신을 보내왔으나 대원군의 척외 정책으로 서계의 격식이 종정과 같지 않고 도서도 조선 정부가 인각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서 사신의 접견조차 거부되었죠. 이로부터 1년의 과정 속에서 일본의 조야에서는 정한론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런 배경으로 결국에는 일본이 1875년 운요호를 보내 강화도를 침공하여 운요호 사건을 일으키고 강압적으로 강화도 조약을 강요당하게 됩니다. 결국 이 강화도 조약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며 불평등한 조약이라는 성격을 갖게 되지요. 그럼 여기서 강화도 조약의 불평등한 조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은 자주국이며 일본과 똑같은 권리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청나라의 종주국임을 부인하는 것이고, 부산 외에 2개 항구를 개항하고 일본인이 자유롭게 왕래한다는 조항으로 삼포 개항이 됩니다. 부산, 인천, 원산항이죠. 그리고 조선의 섬과 암초는 위험하므로 일본국의 항해자가 자유롭게 측량한다는 조항으로 일본은 해안 측량권을 가지고 가고, 일본 인민이 조선 항구에서 죄를 지었거나 조선 인민에게 관계되는 사건은 일본국 관원이 심판한다는 것은 치외 법권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강화도 조약의 부속 조규로 조일, 수호, 조규, 부록이 있는데요. 내용은 개항장에서 일본 거류민의 거주 지역을 설정하고 일본 화폐의 유통을 허용하고 일본 외교관의 자유로운 국내 여행을 허용한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조일 무역 규칙의 내용을 보게 되면 무관세, 무항세, 무제한적인 양곡 유출을 내용으로 하는 그야말로 불평등한 조약이었습니다. 이렇게 조선은 일본에게 강제 개항에 이어 불평등한 조약을 맺음으로써 근대화가 진행이 되는데요. 일본에 파견된 수신사 김홍집은 귀국하면서 청나라 외교관 황춘센이 쓴 조선 책략이라는 책을 가져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시죠. 러시아를 막는 책략은 무엇인가? 중국과 친하고 친중국이고 일본과 맺고 결 일본이고 미국과 이어짐 연 미방으로서 자강을 도모해야 한다는, 즉 미국을 끌어들여 우방으로 하면 도움을 얻고 화를 풀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 조선 책략은 국내에서 개화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죠. 그 영향으로 미국과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이 체결되었고, 한편으로는 위정 척사 운동이 격화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청나라 외교관 황춘센의 조선 책략의 영향으로 맺은 조미 수호 통상 조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은 1882년에 체결이 되었고요. 황춘센의 조선 책략의 영향으로, 즉 청해 알선으로 맺게 됩니다. 내용은 거중 조정, 관세 인정, 치외법권, 최혜국 대우를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최혜국 대우입니다. 이 최혜국 대우란 두 국가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제3국에 부여하고 있는 제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해주는 것을 일컫는 것으로 그야말로 불평등 조약인 것이지요. 이 조약의 결과 1883년에는 미국에 보빙사를 파견했고, 이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은 서양과 맺은 최초의 조약이라는 의의를 갖고 있습니다. 조미 수호 통상 조약에 이어 1883년에는 영국과 독일, 1886년에는 프랑스와 통상 수교를 하는데, 특이한 것은 프랑스와의 수교에서는 천주교 포교권이 인정이 됩니다. 조선은 이렇게 개항에 이어 개화 정책을 추진하게 되는데요. 개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통리기무암원을 설치합니다. 이 기구에서는 신문물을 수용하고 부국강병책을 쓰기 위해 12사를 설치하지요. 조선의 군제도 개편이 되는데, 조선의 군제였던 오군영을 이영, 무의영과 장어영으로 축소시키고 무의영 아래에 별기군이라는 신식 군대를 조직하여 일본인 교관을 두게 됩니다. 이 별기군의 조직이 이모군란의 원인이 되지요. 고종의 일본식 군제 도입과 민씨정권에 대한 반항으로 일어난 구식 군대의 변란이 1882년 일어나는데 이모군란이지요. 구식 군대는 도시 빈민층과 합세해서 민씨정부 관료집을 습격해 민씨 측근 세력들 민겸호와 경기도 관찰사 김보현을 살해하고 별기군의 일본인 교관도 살해합니다. 군민들은 일본 공사관도 습격하는데, 일본 공사 하나부사는 인천을 통해 탈출하게 되고, 대원군과 연결된 군민들은 더 대담하고 조직적인 행동을 개시합니다. 이때 흥선대원군은 사태 수습의 책임을 맡고
사실상 정권을 장악해 제2차 집권을 하게 되지요. 흥선대원군은 바로 통리기무아문을 폐지하고 오군영을 부활시키게 됩니다. 그러나 민씨 세력들은 청에게 진압 요청을 하여 청군대가 개입하면서 대원군은 납치되어 텐진으로 호송됨으로써 대원군은 정권에서 다시 축출되었고 민씨 세력들이 다시 집권하게 됩니다. 이모군란이 청에 의해 진압되자 청은 내지 통상권이라는 특권을 가져가는데 바로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을 체결하게 되지요. 한편 일본에 도착한 하나부사 공사가 군변의 사실을 일본 정부에 보고하자 일본 정부는 손해배상금 50만 원을 지불할 것과 공사관에 경비병을 주둔시킨다는 내용의 재물포 조약을 맺게 됩니다. 1882년에서 1884년 사이에 조선의 사회정치 세력은 크게 5개의 세력으로 분화되어 있었는데 급진개화파, 개화당이죠. 옹건개화파, 민씨수구파, 대원군 수구파, 위정척사파로 분화되었죠. 1884년에 갑신정변은 5대 세력 중에서 급진개화파가 청국과 결탁한 민씨수구파에 대항하여 일으킨 정치투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화당의 중심 인물인 김옥균, 서재필, 박영효 등은 홍영식이 총판으로 있던 우정국 낙성식 축하연을 이용하여 거사합니다. 개화당은 민씨 정권의 요인인 민태호, 민영목 등을 처단하고 개화당 정부를 수립하죠. 이들은 14개조 정강을 발표하고 개혁 정치의 실시를 미국, 영국, 독일 등에게 알렸는데 개화당의 정변에 놀란 청군이 개입하게 됩니다. 결국 3일 만에 개화당 정권은 진압되고 붕괴되고 말지요. 그래서 우리는 갑신정변을 3일 천하라고도 부릅니다. 갑신정변의 결과 일본과 한성조약을 맺게 되는데요. 일본은 배상금 10만 원을 지불할 것과 공사관 신축비를 부담할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한편 청과 일본은 텐진조약을 맺게 되는데 내용은 그때 조선 내에 들어와 있던 청일 양군은 동시에 철수하고 앞으로 군대 파병을 할 시에는 상호 통보한다는 것이죠. 이 텐진조약은 1894년 일어난 청일 전쟁의 원인이 됩니다. 이 갑신정변은 최초의 근대 국민국가 수립운동으로 갑오개혁에 영향을 미쳤고 하지만 민중의 지지를 못 받았고 청군의 간섭과 일본의 배반으로 실패했다는 한계점을 안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흥선대원군의 통상수교 거부 정책과 개항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구국민족운동과 근대적 개혁에 대한 강의가 이어집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